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분형 모기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내 돈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정부가 집의 일부를 공동 소유 형태로 갖고 은행은 기존처럼 대출을 해주고 매수자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내고 은행이 4억 원을 빌려주고 정부가 5억 원을 지분 투자 형태로 보태주면 나는 10억짜리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분 투자만큼 주택 구입 비용이 대폭 줄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듣기엔 참 좋은 정책 같죠? 그런데 과거 유사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연끌을 안 해도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정책이 투기 조장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금융위원회는 주택 구입 시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을 오는 6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금 수준의 돈만 있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입니다. 집값의 10%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부족한 자금의 일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투자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상에서도 매수자와 정부가 모두 기재돼 공동명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주금공에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이자보다 낮은 연 2%대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금공 지분 50%에 대해 연 2%대의 사실상의 월세를 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주담대 대출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주택이 해당하지는 않고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10억, 경기 6억,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정도로 주택 가격의 상한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입 방식은 이렇고요. 그렇다면 향후 되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분형 모기지로 매수한 주택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을 지분율만큼 주택금융공사와 나눠 갖습니다. 만약 10억 주택을 기준으로 본인 돈 1억 원, 대출 4억 원으로 지분 50%를 갖고 있다면 시세 차익 2억 원이 날 경우 주금공과 1억 원씩 나눠 갖습니다. 반면 집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은 공동투자자인 주금공이 책임지도록 설계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한 뒤 집값이 하락하면 주금공이 후순위로 손실을 떠안아주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억 원에 매입했는데 5억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공공의 5억 지분이 전부 날아가고 내가 넣은 1억 원은 그대로 보전됩니다. 즉 나는 손해가 없고 정부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집값 하락분에 대한 손실은 떠안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와 기업 부동산 대출 규모가 2천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2014년부터 매년 100조 원씩 증가해 10년 만에 2배가 됐다며 이 속도와 규모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처럼 지분 투자의 경우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주택가격 하락 시 손실 부담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하락으로 인한 구매자의 손실을 메꿔줘야 합니다. 민간의 주택담보대출 수치를 공공으로 감추고 세금으로 마사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대출을 공공으로 바꾸고 사적인 손해를 공공으로 전가하는 방식, 즉 세금을 써서 가계대출 수치를 낮추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또한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며 투기 심리가 확산됩니다. 집값 하방이 막힌다는 신호가 시장에 퍼지면 결국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주금공 투자 지분은 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DSR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이 적은 사람들은 무주택자로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들까지 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매매시장 참여자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즉 10억 이하 주택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엔 서울 수도권 일부 중 고가주택 위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지방에선 사는 사람이 없으니 자본금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하니 매도자도 버티고 거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만 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투자해도 집값은 안 내리고 정책 효과는 없고 세금만 낭비되는 게 최악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정책인 영국의 헬프 투 바이 사례처럼 수요가 폭증해 집값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중단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이후 시장 수요 저조, 운영의 복잡성 등으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2013년 도입 이후 2014년에 판매 실적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2014년 4월만 해도 1250억 원, 15,000건 규모의 판매를 기록했지만 10월엔 404억 원, 300건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게 사용료도 내야 하고 주담대 대출이자도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월 주거비 부담이 큰데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것은 상승장에선 매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가격 상승 여력이 없는 주택의 경우엔 지분형 모기지로 사면 부담은 적겠지만 시세 차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굳이 주공공에 월세를 내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나온 대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큽니다. 결국 지분형 모기지가 안착되면 주택시장이 국가 주도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한국에서 부동산은 자산 형성과 계층 이동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분형 모기지가 장기화하면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거대한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주거의 자유, 시장의 자율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내 집이 아닌 정부와 지분을 나눠 살아가는 것, 저소득층은 공동소유, 고소득층은 단독소유라는 이중구조의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를 단순히 주거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산 축적의 출발점부터 계층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